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 1위 산유국의 꿈. 2.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 도쿄타워 주변 지층 솟구치며 아비규환 일본 총리 한국 이주 요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은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의 땅입니다. 독도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일본이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꼽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알려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서 이 자원을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고 생존한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은 희생과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결부된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전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평화 시기에도 기술의 발전은 사회와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을 통해 얻은 기술적인 발전을 평화 시기에 활용하여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에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사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반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반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관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관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관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7관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7관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7관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관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관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관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관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관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관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지론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 도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관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관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 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라이프 제킨토 니우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럴술,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 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 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셀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 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 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이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솔의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 아나다크오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선은 제4 관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사모종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해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토탈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 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에콰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 술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 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타워 중앙 지하 균형 시설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 있으며 현 시간부로 인접 피난 명령을 실시한다. 현재 일본의 중심에 위치한 도쿄타워 연결 지하 기계실에서 엄청난 대폭발 사고가 발생해 타워 하단 외부체 1도, 3도 각각 회전 유격, 1 폭발 여파. 도쿄타워의 중심 균형이 약 3도가량 틀어지는 것은 물론 지하 폭발 피해가 타워 근처 주택가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가 인접 호수와 주택가의 땅이 부서지며 솟구쳐 오르는 상상 초월의 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폭발의 엄청난 여파로 인해 도쿄타워의 중심축이 꼭대기로 향할수록 상당히 틀어져 버렸다는 사실과 지하 균형 운전실을 담당하는 기계실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함께 폭발해버려 장기적인 도쿄타워의 관리가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지하관을 통해 폭발의 여파가 퍼져나가 도쿄타워 일대 주택가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땅이 솟아오르는 기괴할 정도의 재해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쿄도청은 도쿄타워의 최초 폭발 사고를 완전히 은폐시키려 했다는 사실이며 도쿄 시민들의 거주 지역이 땅 솟구침 현상으로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에서조차 도쿄타워의 폭발 피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타워의 폭발 사고 소식을 숨기기 위해 해당 주민들의 땅 솟구침 신고 접수는 도쿄타워 폭발, 인접 하천 솟아올라
1. 도쿄도 부인. 전부 거짓 재해 신고라는 여론을 조성해 해당 주민들의 신고 접수를 완전히 묵살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일본 도쿄구의 도쿄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 균형 운전 기계실에서는 원인 불명의 지하시설 대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각종 관리 기계들의 폭발 파손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타워 하단 부분이 약 3도가량 기우는 것과 동시에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근무자 8명이 심각한 화상 피해마저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긴급히 속보로 전한 도쿄중앙방송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타워의 지하 운전실과 연결된 2차 균형 담당실에서 엄청난 화재가스가 폭발하며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폭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내부 지열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주요 기계들의 고열화 현상이 첫 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부가적인 피해 추측은 근무 직원들의 단순 화재 유발 행동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세부 원인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폭발 피해에 파손된 주요 타워 운전 설비들은 도쿄타워 지하시설 40% 파손, 원인 불명 고온 폭발, 타워 균형 담당기와 비상전력장치 시설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화상 피해를 입은 내부 직원이 너무 많아 해당 지하시설은 소규모의 소방대원만이 진입해 구출 작업과 동시에 화재 진압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쿄소방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아직까지 도쿄도청의 중앙타워 관련 정식 사고보고에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나 지하시설 내부 관계자들이 도쿄도청 시설 정비 담당 직원이었던 점과 함께 타워의 하단부가 일부 뒤틀린 외부 현상 피해마저 발생한 상황이기에 곧 도쿄도청의 정식 사고 보고회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다. 라며 타워 지하시설이 연쇄적으로 폭발해버린 처참한 사고 현장과 함께 대규모 내부 직원이 화상 피해를 입은 사고 속보를 긴급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타워 지하 폭발 사고가 더욱 엄청난 규모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해당 폭발 피해의 충격파로 인해 타워 하단부와 중단부의 일부 시설들이 약 2도에서 3도가량 틀어져 타워의 전체적인 균형 설계의 축이 완전히 뒤틀려버렸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태풍이나 폭설 등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경우 타워의 온전한 무게중심 균형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실제 도쿄도청 내부 설계 직원 간부의 정식 사고 보고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지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주요 균형 담당 크레인과 전력 시스템의 동축선들이 심각하게 뒤틀렸다는 보고 발언을 전하며, 외부적 상황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으나 내부적인 건물 중심 균형 고리들이 약 3도가량 크게 뒤틀어졌다는 충격적인 보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 상황 이후 현장으로 직접 긴급 설비보수를 진행한 도쿄도 설비보수팀 또한 타워의 상단부로 이동할수록 중심축 1도의 틀어짐이 매우 큰 건물 불균형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의 발언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타워 인접 200m 이내의 대형 공장들은 1타워 지하 상당히 불안, 최소 거리 공장 가동 즉시 중단, 지층에 강한 충격 떨림을 줄 수 있는 지하 고정시설 생산 공장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피해 상황 분석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일부 타워 설계도면 관리 관계자들은 이번 지하시설 폭발 사고로 최소도 달여가는 타워의 비상전력 가동을 실시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피해와 함께 여름의 엄청난 강수량이 작년과 같이 기록적으로 쏟아지게 된다면 타워 전체의 구동시설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태풍의 강풍마저 지속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준다면 이미 최초로 뒤틀려버려 연약해진 타워 하단 중단 고정 크레인들이 더욱 큰 폭으로 뒤틀려 무너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 발언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도쿄 중앙타워의 지하 폭발 사고가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단순 폭발 사고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타워 지하실과 지층이 연결되어 있는 일부 마을 주택지와 하천들에서 갑자기 약 1m가량 땅이 부서지며 솟아오른 채 엄청난 열기를 사방으로 뿜어내는 매우 기괴한 재해 현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인근 거주지역 일본인들의 엄청난 단체 패닉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인데요. 도쿄타워와 인접한 외곽 하천 지역을 직접 촬영해 제보한 한 일본인의 피해 제보 영상에 따르면 도쿄타워 쪽에서 전달된 엄청난 땅울림과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1타워 구역 거주민 폭발 직후 하천 부지 솟아올랐다. 충격. 곧바로 마을 중앙 하천의 땅이 기괴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제보 발언과 함께 매우 심각한 악취까지 함께 느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 모두가 상당한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제보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은 도쿄타워 쪽에서 시작된 땅울림과 폭발 피해의 원인이 대규모의 지진 피해인 줄 알고 곧바로 지진 대비 태세를 취하였으나 갑자기 하천 인근의 땅들이 전부 뜨겁게 느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지열의 온도마저 느껴졌다며 해당 촬영 영상을 다급히 지역 언론사에게 제보했습니다. 또한 하천 지역이 아닌 도쿄타워 직근접 마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몇몇 주민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리고 난 직후 갑자기 해당 거주 지역의 모든 가스관이 사용 불가능해지며 집안의 가스시설까지 전부 정지되어 버려 어떠한 일상생활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추가적인 피해 제보 발언과 함께 도쿄타워를 포함한 인근 거주 지역 일대에 오래 거주했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라는 인터뷰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도쿄타워 지하폭발 사고 이후 인접 거주 지역과 하천 지역에 발생한 일련의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청의 정부 관계자들은 마을에서 발생되는 기괴한 현상은 도쿄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역 언론사에 주민들의 피해 제보를 전달해 거짓된 여론 조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단순 보고에만 진행하며 타워 지하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사고 해명도 없는 비열한 보고 회견만을 진행했는데요. 도쿄도 중앙정부기관 대변인의 사고 보고에 따르면 도쿄타워 지하 연결 운전실의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폭발 원인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모순적인 보고 발언을 전하며 화상 피해를 입은 인원들 중 정부기관 소속인 관계자들까지 존재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 여론과 사고 원인 추측에 대해서 중지해달라는 모순적인 피해 보고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변인은 타워와 연결되어 있는 운전실이 이번 폭발 피해로 완전한 수행 기능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한 것은 맞지만 몇몇 지역 언론들의 타워 중심이 무너져 내렸다는 보도와는 달리 타워 외부에는 어떠한 피해 사실도 없으며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통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관리해왔기에 타워 균형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도쿄도청은 폭발의 피해에 지하 운전실 대부분의 운전 장비가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도쿄타워의 자체적인 균형 시스템을 통한 유지 보존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 사고가 화상 피해 인원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 것은 맞지만 결국 지하 연결 운전실이 이번 기회에 폭발해버려 소멸해버린 것은 폭발 오히려 기회, 기존 운전 탈피 황당 발표, 1. 도쿄도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다는 황당스러운 발언마저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쿄도청의 정식 답변과는 달리 와세다대 소속의 건축설비 전문 교수들은 이번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의 피해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인접 거주 지역의 땅이 솟아오른 지열 솟구침 현상이 더욱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약 한 달 이내로 도쿄 이내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피난 명령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분석 발표를 전했는데요. 와세다대의 다니구치 설비 교수의 도쿄타워 폭발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 현장의 단편적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1차적인 폭발 피해가 최초로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정작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고 현상은 인근 저지대 거주 지역과 하천에서 발생된 토지 붕괴와 솟아오름 현상이라는 발표와 함께 하천 토지의 넓은 면적이 함께 뭉개지며 솟아오른 것으로 보아 지층 면적 아래에 존재하고 있던 유동성 마그마 형체들이 타워 지하실 폭발 사고로 엄청난 외부적 자극을 받아 일정 수준 팽창에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지열재해라는 다급한 분석 발표를 전했습니다. 또한 인접 거주민들이 함께 제보한 악취 현상마저도 지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마그마 가스가 결국 폭발 사고로 인해 함께 분출된 것이 분명하다며 하천 전체의 부지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위험 가능성과 함께 도쿄타워의 중심축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뒤틀렸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도쿄 거주 일본인들도 상당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며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추가 반응마저 연쇄적으로 보여주는 일본 몰락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몇 일본인들은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눈앞에서 본다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다. 내가 지금 선진국인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결국 도쿄타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강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헬기를 이용해서 타워를 붙잡아야 할 것 같다. 바이러스 상황이 그나마 나아진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떠나서 나의 거주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 타워가 쓰러지면 모두가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건축 기술자들이 타워의 쓰러짐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국만을 믿어야 한다. 라는 등의 다소 황당스럽고도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나라에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는 비상식적인 사고재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땅까지 솟아오르는 자연재해의 나라 그 자체인 충격적일 정도의 재해 피해가 그대로 나타나며 대처조차 할 수 없는 일본인들의 현실 부정 단계에 다다른 상황마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